자, 오늘은 요점 노트 45페이지. 네, 화장품의 성분과 원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화장품이란, 좋은 화장품, 수성원료와 유성원료 등 사실 화장품의 주 성분은 수성성분, 유성성분이 잘 배합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성과 유성은 원래 잘 섞이지 않은 서로 상반되는 원료들이니까 이거를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유화하여 안정화시키는 기술. 이게 바로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이죠. 자, 좋은 화장품이란 수성과 유성 원료가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잘 유화돼서 안정화되어 있는 기술로 만든 제품이다. 자, 화장품 성분, 즉 이 원료를 선택할 때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화장품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안전성, 피부 안전성이 높을 것. 자, 자극이 없어야 되고 독성 또한 없어야 된다. 그리고 화장품을 쓰면서 명현 현상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료를 피부가 접했을 때 뒤집어진다거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 안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명현 현상이라고 하죠. 이 명현 현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조금씩 발라보면서 적응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여튼 안전성이 높아야 되는 조건, 첫 번째 순이기 때문에 이런 명현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형을 적용할 때 경시 안정성. 자, 이제 안정성이다. 그죠? 만들 때는 잘 만들어서 유화가 굉장히 잘 됐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층이 분리가 돼버린다. 이거는 어떤 안정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화장품은 사용기한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그 제형이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형 적용 시에 경시 안정성이 우수해야 한다. 사용 목적에 알맞은 기능과 유효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화장품도 표시 광고를 하죠. 우리가 피부 임상 시험 같은 걸 해서 표시 광고 실증제에 의해서 우리 화장품은 특별히 미세먼지 차단이 잘 된다,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유효성들이 이 목적에 알맞은 기능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쭉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화장품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유효성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4대 항목이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이죠. 사용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도 알맞은 유효성을 나타내야 된다. 경시 변화에 따른 변치, 변색, 오염 등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안정성에 관한 거예요. 그죠? 안정성. 쉽게 변하거나 쉽게 색이 변하거나 쉽게 냄새가 변하거나 오염 등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각의 성분에 대한 법 규제를 조사할 것. 자, 우리나라 화장품은 네거티브 리스트, 원료 체계에 의해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식약처에서 리스트업되어 있는 사용 금지 원료, 사용 제한 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료들은 자유롭게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사용 제한 원료가 있는데 사용 제한 원료의 대표적인 게 보존제죠. 보존제는 법에서 정해놓은 보존제만 써야 되고 그 보존제를 쓸 때 최대 함량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최대 함량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법 규제를 조사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원료 생산 과정과 사용하는 동안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자, 미세 플라스틱은 법에서, 화장품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생 동물, 즉, 먹이 사슬에 의해서
계속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큰 물고기가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더 큰 물고기를 우리 인간이 또 생선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죠. 그렇게 환경에 미세 플라스틱이 만약 미세 플라스틱 자체는 스크럽에 많이 들어갔는데 옛날에 이 스크럽 자체가 우리 피부에 유해성을 나타내지는 않죠. 그죠? 각질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수구를 통해서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을 가게 되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거르지 못하는 5mm 이하의 플라스틱은 그 하수 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스크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스크린에서 큰 이런 고용물들은 걸러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물 처리가 뒤에 공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걸러지지 않았어요. 이 스크린의 공급보다 우리 화장품에 넣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훨씬 작아서 그게 다 처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스크린을 다 통과해서 바다, 어차피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수생 생물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게 되고 축적이 된다.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화장품이 피부에 유해한 게 아니라 환경에 유해해서 사용금지 물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동안에 우리 지구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원료의 요구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지 않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천연물 같은 거 있죠. 천연물. 천연물은 사실 똑같은 색, 똑같은 향, 똑같은 수확량으로 매년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속적인 공급이 계속 가능하려면 원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히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꽃이라도 작년 색깔, 올해 색깔 다를 수 있고, 어, 굉장히 풍년이 왔을 때와 흉년이 났을 때 작물의 수확량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급을 요하는 곳에 일정하게 스테디하게 공급할 수 없는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천연물이 효능이 좋고 그런 것들도 어떤 화장품 원료로 다량, 많이 쓸 수가 없는 게 이런 지속적인 공급의 한계 때문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이 적정할 것.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 그 화장품 제조업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왜 그 연어 정소 추출물 PDR은 있죠? 그걸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100g에 100만 원 단위 이상. 물론 이렇게 어, 굉장히 정제수 같은데 풀어서 희석해서 쓰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료로 쓰고 있는 어떤 물질도 20리터에 80만 원 하는 원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소규모로 어떻게 생산해내고 원료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업체들은 도전해 볼 만하지만 아무리 고가라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 대량 제조업체들 있죠. OEM, ODM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공장에서는 가격이 가격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해야 그 원료로 쓸 수 있는 타당성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원료 선택할 때 요구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성분, 앞서 말씀드렸던 수성 성분, 유성 성분, 그리고 수성과 유성 성분이 만약에 전체 몸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타 성분들이 있다. 수성부터 보면 보통 보습제 성분들이죠. 정제수 에탄올, 그리고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들. 그리고 유성 성분은 오일류죠. 동물성 오일, 식물성 오일, 광물성 오일. 광물성은 석유에서 기인한 미네랄 오일이 되고, 그죠? 탄화수소류.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고급이 붙는다는 건 사실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사실이 길면 길수록 수성 성분이었던 게 유성으로 변화가 돼요.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면 유성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이 붙는 건 유성 성분, 합성 에스테르류, 합성 에스테르류, 사용감 개선, 그죠? 그런 걸 위해서 쓰이는 것들이고. 실리콘, 실리콘은 우리 자외선 차단제, 내수성 자외선 차단제 같은 데 쓰이거나 아니면 린스에 실키한 느낌을 줄 때 실리콘 같은 걸 넣게 되죠. 이것들은 유성 성분. 그리고 기타 성분으로 빠질 수가 없는 게 이제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우리 계면활성제, 음이온,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성 중에 이제 화장품의 계면활성제로 쓰이는 거는 보통 비이온성, 그죠? 가장 그 유해도로 따지면 가장 낮은 등급, 그걸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우리 화장품을 만들 때 계면활성제로 쓰이죠. 그리고 점도를 조절하는 점증제, 그리고 색조를 위한 분말과 색제, 그리고 기능성 성분, 향을 위한 향료, 그리고 화장품에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보존제. 이런 게 크게 있다. 수성 성분. 수성 성분은 주로 물과 글리세린 같은 폴리올 성분. 자, 글리세린은 정확하게 폴리올 성분이 아니고 폴리올 성분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 프로필렌 글리콜, 부틸렌 글리콜, 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폴리올 성분들, 수성 성분이고요. 어, 그리고 수성 성분은 주로 물과 폴리올이고 유성 성분은 자연 성분이나 합성 성분. 그죠? 합성 성분은 보통 사용감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다. 자, 동물성 재료는 감염의 위험이나 또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비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비건을 앞세우는 그런 브랜드에서는 동물성 재료를 잘 쓰질 않죠. 잘 쓰지 않아요. 동물성 재료. 그죠? 거기에 비해서 식물성 오일은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된다.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화장품은 어차피 컨셉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죠? 식물성 오일은 이제 이미지가 좋고 또 사용감 화장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래서 마케팅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자, 탄화수소류 석유기에서 추출한 바세린, 파라핀, 화장품에 보통 유동 파라핀이 쓰이죠. 그리고 미네랄 오일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일 성분들. 무색, 무취. 석유기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석유 냄새가 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존슨즈 베이비 오일. 그죠? 가성비가 좋아서 왜냐하면 석유는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쓰기에 가성비가 좋은 원료입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선호도가 높다.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합성 에스테르류 등은 사용감을 개선시키고 제형의 점도 조절에도 쓰인다. 자, 실리콘. 실리콘은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특히 자외선 차단제가 물에 닿았을 때 수분을 밀어내는 발수성 성질을 표현한다. 내수성 자외선 차단제에 쓰이는 원료죠. 그 외에도 부드러운 실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헤어 에센스, 샴푸, 린스 같은 데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계면활성제, 점증제, 금속이온 봉쇄제, 색제, 보존제 등이 추가되면 요즘은 알러지 유발 물질 25가지 식약처에서 고시된 거 있죠? 향료는 잘 쓰이지 않는 추세이다. 자, 보다 구체적인 원료 이해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쭉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올,
보습제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등이 있다. 글리세린, 보습제, 대표적인 가성비 좋은 보습제죠. 점도를 장기간 일정하게 보존해준다. 단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쓰면 끈적끈적하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글리세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면 많이 끈적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맞지 않다. 여름철에 잘 맞지 않다. 그죠? 그리고 프로필렌 글라이콜, 유연제면서 보습제 역할도 함과 동시에 다른 물질들도 같이 가지고 흡수하는 그런 인핸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용해되기 어려운 물질을 피부에 흡수가 잘 되도록 작용하는 그런 성질이 있으나 피부에 너무 잘 흡수되면 오히려 자극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습 성분이 굉장히 강한 팩 같은 것도 스펙 같은 것도 너무 과다하게 쓰면 의외로 이렇게 알러지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보습 성분에 굉장히 많은 보습 성분으로 인한 민감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2019년도 미국 알러지 협회에서 학회에서 원래 알러지 물질로 명명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진 감은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대체제로 요즘은 부틸렌 글라이콜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은 콜, 올 이런 것들은 같은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보습제의 한 종류이다. 자, 부틸렌 글라이콜 적당한 수분성 그리고 항균성 끈적임이 적어서 사용감이 가볍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뭔가 남아있는 것 같진 않은데 피부 건조함이 싹 이렇게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바로 끈적임이 적은데 사용감이 가벼운 성질을 가진 원료의 장점이죠. 상대적으로 고가다. 요즘은 조금 많이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은 점차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젖산나트륨. 젖산나트륨은 우리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거 보습제로 작용을 하지만 쌍극인 원료가 있다. 자, 젖산나트륨을 이온성 점증제랑 같이 쓰면 점도가 나풀어져요. 점증제는 점도를 줘서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타겟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건데 젖산나트륨을 보습제로 여기에 넣게 되면 점도가 풀어진다. 그래서 이온성 점증제랑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된다. 너무 많이 쓰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또 보습제, 다량의 보습제를 썼을 때 자극, 그거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솔비톨, 단맛이 나는데 자연기에 존재한다. 보습제로도 쓰인다. 솔비톨. 그리고 어, 히아루론산. 히아루론산은 이것도 보습제죠. 왜냐하면 히아루론산은 어디에? 우리 피부에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피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히아루론산은 우리 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는 망상층, 그죠? 진피층 안에 유두층 밑에 망상층 안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섬유화세포와 함께 히아루론산이 원래 그 진피층 안에 우리 인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히아루론산이 만약에 많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진피층을 지탱하는 그 힘, 그게 약해지기 때문에 화장품에 히아루론산을 넣어서 진피층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에 보습으로 인한 탄력을 유지하는 데에 이제 기인을 하는 성분이긴 한데 자, 포유동물 결합 조직에 널리 분포해 있다. 인간과 친화적인 이미지. 과거에 닭뼈슬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그때는 비쌌어요, 많이. 지금은 화학적 제조가 가능해져서 현재는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성분인데 히아루론산은 사실 진피층에 넣기 위해서는 침투력이 과학적인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 히아루론산은 그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피부에 침투를 하려고 하면은 아주 밀입자나 초밀입자 형태로 만들어야지 우리 피부에 세포간 지지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세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공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화장품이 그런 식으로 흡수가 어디론가 돼야 되죠. 근데 이런 고분자 물질들은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깨서 초밀입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흡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표피층까지 하고 그리고 진피층까지도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같이 이 좋은 원료를 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침투하는 기술력 그것도 어, 같이 병행이 돼줘야 진피층의 히알루론산이 자기 자리를 잡으러 들어갈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표피에서도 흡수되는 게 정말 어렵다. 피부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공 있고 이거 각질세포 그죠? 표피 형성세포, 각질 형성세포 있고 그리고 각질 형성세포 사이에 지질, 세포 간 지질이 있죠. 지질 성분은 아무래도 유성 성분하고 조금 어, 흡사한 성분이고 세포 자체는 이제 수성 그리고 모공은 그냥 뚫려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그렇게 표피나 세포 간 지질 사이로 흡수되는 화장품은 극히 적고 보통 모공을 통해서 들어가죠, 모공. 이거 뭔가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바늘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진피층까지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성 성분 중에 이제 마지막 산화방지제나 금속이온 봉쇄제 EDT죠. 화장품에 함유된 중금속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그럴 때 중금속 이온을 제거한다는 말은 이걸 이온이 활성화되지 않게 이렇게 쏴버리는 거죠. 그걸 금속이온 봉쇄제라고 하고 EDT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유성성분으로 넘어가면 포화지방산. 자, 거품을 촘촘하게 내는 거품을 촘촘하게. 그죠? 보통 이런 것들이죠. 팜오일, 코코넛 오일 그런 것들. 그리고 유화 보조제로도 쓰인다. 포화지방산. 어느 정도의 포화지방산이 들어가 있으면 유화를 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떤 방향 성분의 제품의 향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이렇게 뭔가 잡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포화지방산의 양에 따라서 향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 하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포화지방산, 그리고 실리콘. 자, 실록산 결합을 갖는다. 실록산 결합을 갖는 유기규소 화합물이고 발수성이 높고 그래서 내수성 자외선 차단제에 쓰이죠. 발수성이 높고 끈적임이 없고 사용감이 가볍다. 왁스. 왁스 성분들은 우리 보통 어떤 데 쓰여요? 밤 형태의 스틱제형, 스틱제형에 쓰입니다. 카나우바, 칸데릴라, 이 닭 아이처럼 스틱 제형에 쓰이는 근데 이제 고가와 저가의 차이인데 이런 고가는 카나우바나 칸델리나처럼 이렇게 천연 왁스 성분들을 쓰죠. 그죠? 여기 있는 것들 카나우바, 칸델리나 다 나무 이름이고 그죠? 비즈왁스, 벌집, 밀랍, 라놀린, 양털, 추출. 그죠? 이런 왁스 성분들이 유성 성분에 들어가 있어요. 스틱상 제형의 광택을 위해서 카나우바, 칸델릴라 왁스, 비즈왁스, 립밤 같은 거 만들 때 밀랍, 비즈왁스 쓰이고 라놀린, 양털에서 추출했지만 피부 친화성과 부착성이 우수한 화장품 원료이다. 자, 고급 지방산, 산이기 때문에 뒤에 애시드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라우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자, 라우릭 애시드는 야자유, 코코넛이나 팜유를 점화, 분해해서 얻는 것이고 샴푸, 세안크림 등에 이용이 되며 거품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미리스틱 애시드, 야자유, 코코넛이다. 그죠? 코코넛이 참 여러 군데 쓰여요. 그죠? 코코넛, 그리고 피누의 기포를 개선시킨다. 이것도 뭔가
그 어떤 촘촘한 거품, 그걸 내는데 쓰인다. 팔미틱 애시드, 이것도 야자유다. 그죠? 야자유를 가수분해한 후에 증류해서 정제한 것이다. 스테아릭 애시드, 대두유, 고압 처리 후에 얻는다. 크림, 로션 등의 유성 원료로 이용된다.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급 지방산, 나우릭 애시드, 애시드로 끝나는 거 맞고요. 알코올은 그러면, 알코올은 어떻게 끝나나? 이게 알코올로 끝나요. 자, 세틸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 그죠? 자, 고급 알코올, 유화제형에 묽거나 단단함을 증가시킵니다. 제형을 만들 때 제형 보조제로 쓰이는데 묽게 만들 때 또는 단단함을 증가시킬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쓴다. 세틸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 등을 이용해서 제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그렇게 되면 안정도가 높아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기온이 굉장히 높은 기온에서도 안정적인 제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탄화수소류 보면 파라핀인데 유동 파라핀 불활성이에요. 그래서 활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된다. 변질이 잘 안 된다. 자, 바세린 굉장히 좋은 유성 성분이죠. 무취, 불활성. 세레신, 스틱 제품의 고화제로 쓰인다. 스ኳ란, 자, 스코알렌이라는 그저 상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성분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두면 불안정 아닙니까? 수소를 첨가해서 안전성을 높여서 안정성을 높여서 불활성화시킨 게 스코알란이에요. 스코알렌에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스코알란. 자, 에스테르류 유화 안정 보조제로 쓰이며 산뜻한 사용감을 부여한다. 기타 성분을 보도록 할게요. 기타 성분, 계면활성제, 점증제, 유효성분, 색소 향료 보존제 등이 있는데 첫 번째, 계면활성제. 자, 계면활성제는 그 어떤 역할에 따라서 유화제로도 쓰이고, 자, 로션이나 크림, 하얀색 그런 점 액상 또는 방고 형상 제형을 만들 때 유화제, 그리고 스킨이라든지 향수 같은 맑은 물, 그죠? 수상 원료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약간의 유성성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향도 유성성분이고 스킨에도 약간의 유성성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촉촉함이 스킨만 발랐을 때는 조금 덜 촉촉할 수 있으니까 스킨에 약간의 유성성분을 썼기도 하는데 약간의 기름 성분이 들어가서 그 수성 원료에 섞일 때 그게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 유성 성분이 좀 많으면 투명해지진 않아요. 뽀얘지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스킨도 기름이 유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킨을 흔들면 뽀얘지죠. 근데 향수 같은 거 생각하면 이렇게 흔들어도 뽀얘지면 안 되죠. 이게 제품의 어떤 그 퀄리티라고나 할까요? 그죠? 향은 나는데 향수는 굉장히 맑잖아요. 그런 맑게 하기 위해서 가용화제라는 걸 넣어서 가용화제의 역할이 뭐다? 기름 성분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얘들이 다시 안 뭉치게 기름 잘게 짜갈라진 쪼개어진 기름 입자에 얘들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서로 안 붙게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고 이런 성분 가용화가 잘 된 제품은 빛이 통과하죠. 기름 덩어리가 크면 빛이 통과 못해서 이게 뿌옇게 보이는데 굉장히 잘게 쪼개어진 이런 기름 성분들은 굉장히 스킨이나 향수 제형을 맑게 합니다. 맑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그때 가용화제. 자,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 어떤 색을 나타내는 고형 분말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섞이도록 하는 게 분산제다. 이렇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유화는 수성 성분 속에 오일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오일 in water 제형이다. 그죠? OW 제형. 그리고 옆에 오일 주 몸체가 오일인 곳에
수성 성분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water in oil 제형이죠. 앞에 있는 OW 제형은 보통은 로션 제형이고, 그죠? 뒤에 있는 WO 제형, 요거는 water in oil이니까 오일이 주체죠. 그래서 요거는 크림 제형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 요런 것, 요렇게 계면활성제가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있는 그 HLB를 나타낼 때 머리 쪽이 친수성, 뒤에 꼬리가 친유성이죠. 그러면 이런 OW 제형 앞에 있는 이런 제형에서는 꼬리가 오래 붙어 있고 머리가 물 쪽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다 이런 덩어리들을 다 감싸고 있겠죠.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더 이상 다시 합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형이 깨지지 않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계면활성제 덕분에. 그런 거고, 여기 가용화제는 자, 굉장히 작은 기름 입자를 이렇게 머리는 물에 가까우니까 물 쪽에 가 있고 꼬리는 기름 입자에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방울방울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합체가 안 된다. 합체가 되어버리면 덩어리가 커지고 그러면 빛이 통과를 못하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용화제. 분산제는 어떤 유화의 개념에 이런 안료, 분산 입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섞여 있게끔 만드는 게 분산제다. 자, 계면활성제를 화장품의 어떤 제형에 따라서 유화제나 가용화제나 분산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것들은 다 우리 계면활성제 1, 2, 3, 4 종류들 중에 비이온성 여기에 해당이 되죠. 비이온성은 화장품 유화제나 구강 그리고 민감성 제품 등에 쓰인다. 가장 독성이 강한 게 양이온성 해가지고 모발 유연제 그리고 섬유 유연제 이런 데에 해당이 되죠. 린스나 컨디셔너 같은 것들이 왜 가장 독성이 많으냐 하면은 이렇게 부착이 된 상태에서 잘 떨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성이 가장 강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양이온성이 가장 독성이 강하고 그 다음 샴푸류 있죠. 거품을 뻥뻥 내는 거. 그게 세제와 클렌징류 등인데 이게 바로 음이온성, 린스나 섬유유연제는 양이온성. 양쪽성은 음이온의 역할도 양이온의 역할도 사실 어중간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세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컨디셔닝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독성이 아주 적어서 바디용품이라든지 애기들 용품 그리고 입욕제 이런 데에 쓰이는 게 양쪽성 계면활성제이다. 비이온성은 독성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화장품 유화제, 화장품의 이런 제형에 만드는 데 쓰이는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점증제 볼게요. 점증제 점도 및 사용감을 조절하고 카보머, 셀룰로스 유도체, 잔탄검 등이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 비타민 K 지용성의 지열 비타민이고 민감해진 피부의 홍반을 완화할 목적으로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비타민 종류 중에 하나예요. 비타민 K. 피부의 홍반 완화. 비타민 K. 그리고 비타민 F. F는 패티 애시드의 F로서 두 가지 필수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 그리고 리놀렌산을 지칭하는 비타민이고 즉 필수 지방산으로서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시킨다.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시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원료로 비타민 F 기억해 주셔야 되고 K는 피부 홍반 완화, F는 세포막의 유연성 유지, 그리고 보존제. 보존제는 미생물 오염 방지도 되고 대표적인 걸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그리고 벤질 알코올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초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것들이고 그 다음
색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는 유기합성 색소가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무기안료로 나뉜다. 자, 무기와 유기의 차이는 이를 태웠을 때 유기는 C하고 H 때문에 검게 남아요. 탄소 성분 때문에 검게 남는 거고 무기안료는 태웠을 때 C와 H가 없어요. 그래서 회색의 제로 남는 걸 무기 성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 무기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무기안료들을 보면 우리 색조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체질안료. 체질은 몸통을 이루는 안료라고 보시면 돼요. 몸통. 메인 원료죠. 메인 원료. 메인 원료에다가 이 착색 안료를 넣으면 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체질 안료부터 보면 마이카, 탈크, 카올린 이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자, 체질 안료의 대표적인 성분은 마이카, 탈크, 카올린이다. 색조 화장품의 제형을 이루는 메인 원료이다. 메인 원료. 자, 이 메인 원료, 몸통을 이루는 원료에 이제 색을 넣는다. 그죠? 착색 안료입니다. 착색 안료. 자, 착색 안료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나옵니다. 예, 추조하는, 철을 만드는 그런 공정, 중간중간에 이런 산화철들이 발생을 해요. 물론 제철소 안에서는 폐기물로 발생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화장품 원료로 가져와서 안 쓰면 얘들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니까 화장품 원료로 쓰는 곳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게끔 가공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제철소에서 나오는 산화철들이 산화된 철들인데 적색을 띠는 산화철은 적색 산화철, 그리고 흑색 산화철, 그리고 황색 산화철. 자, 색을 부여하는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철들은. 그리고 백색 안료. 백색 안료는 은폐, 미백 효과. 자, 적은 양을 적절히 쓰면 굉장히 얼굴이 화사하게 보이는 은폐력과 미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원료예요. 하얀색 가루니까. 대표적인 게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자, TiO2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죠. 얘들이 25% 이상 함유가 되어 있으면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합니다. 빛을 산란시켜서 피부에 자외선이 닿지 않게끔 이 친구들이 물리적 차단제 역할을 하는 거죠.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너무 많이 바르면 그래서 조금 바르면 얼굴이 화사하게 보이는 그런 화사하게 보이는 흰색 가루로 인해서 화사하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25% 이상 바르면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한다. 근데 더 덕지덕지 바르면 백탁 현상이 일어난다. 백탁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즘 초밀입자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개발해내고 있다. 밀입자, 초밀입자면 이제 굉장히 백탁 현상이 잘 일어나지는 않게 되겠죠. 자, 진주 광택 안료로 온모 티탄 등 광택을 부여하는 안료들이 있다. 그 외에도 고분자 안료, 그리고 천연, 색소 등도 있다. 색조 화장품과 주요 안료를 보면 피복력, 뭔가를 덮어요. 그죠? 결점을 은폐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안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그 다음, 매끄러운 느낌을 준다. 우상 분말, 동그란 분말, 매끄러운 느낌 주겠죠. 그리고 탈크, 아까 체질 안료였죠. 탈크와 우상 분말 같은 걸 쓰면 그런 느낌을 준다. 자, 그리고 우리 파우더 같은 거, 애기들 엉덩이 치는 파우더 같은 데 쓰는 거는 흡수성이 있죠. 흡수성, 이 분말 자체에. 거기에 주성분이 바로 카올린과 탄산칼슘이다. 카올린과 탄산칼슘. 지성 분비물과 땀을 흡수하는 흡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금속 비누 같은 경우에는 화장의 무너짐을 막는 부착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흡수성을 가지고 있는 탄산칼슘이나 전분 같은 거는 고온 하얀 가루, 그래서 화사함을 부각을 시킨다. 요즘은 페이스 파우더를 별로 많이 쓰진 않지만 옛날 우리 할머니 때 분들은 파우더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굴 하얗게 보이게 하는 걸 굉장히 아름다운 화장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분말은 특성상 이렇게 얼굴의 수분도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함을 야기를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름진 곳에는 굉장히 주름이 더 부각되도록 보이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요즘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해서 잘 안 쓰죠. 그리고 립 계열, 또 눈화장용 계열 등에 쓰이는 타르색소와 천연색소, 피부에 적당한 색채를 부여한다. 시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색조 화장품과 이와 관련된 어떤 주요 완료들을 표 형태로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화장품 품질 요소 4가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첫째, 안전성, 그리고 둘째, 안정성. 안정성은 제형이 깨어지지 않는다 예시로 들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효한 성분이 사용기한까지 그 유효성을 나타내면서 그 잔존에 있어야 된다. 그 효과가. 그것도 안정성에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변색되지 않는다. 이것도 안정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효성. 화장품이 그 화장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유효한 성분 있다면 그게 유지돼야 되는 유효성. 그리고 사용감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된다. 사용성. 이렇게 4가지가 화장품의 품질 요소. 크게 4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전성에 대한 어떤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안전성은 피부의 자극이나 감작, 그죠? 알러지, 감작, 그리고 경구 독성, 혹여 입에 들어갔을 때 독성, 그리고 이물 혼입이나 파손 등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안전성의 어떤 목표죠. 이 안전성을 나타내는 실험. 첫 번째,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자, 예기치 않게 화장품을 경구 섭취했을 때, 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예상해서 하는 시험을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 피부에 화장품이 접촉됐을 때 어떤 자극을 알아보는 시험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무래도 우리 화장품은, 페이스에 쓰는 화장품은 눈에 어떤 자극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바르시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개를 써서 눈시림이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결국 발견했고 그것만 쓰게 되거든요. 좀 눈에 자극이 굉장히 저는 좀 예민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피부의 트러블 같은 거는 잘 안 일어나는데 눈은 굉장히 자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하거나 하면 저는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이제 눈 주위가 빨개진다든지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화장품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 이게 순하냐 안 순하냐 제 눈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아무래도 눈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 안전성 시험 항목으로 안 점막 자극 시험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 같은 것들이 있다. 화장품은 눈 주변을 포함한 안면 전체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두발 세정용 등과 같이 사용 시 눈에 닿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 항목으로 감작성 시험, 네 번째, 그죠?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 생체에 반복적으로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적 반응으로서 자극성 반응과는 달리 면역 메커니즘에 기인하는 반응으로 화장품의 특성상 장기간 사용 시 피부 감작성 반응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알러지 시험이죠. 알러지. 광독성 또는 광감작성, 빛을 쬐었을 때 일어나는 알러지 현상, 그 시험을 하는 거. 자,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에 광선이 존재하면 피부에 자극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험을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라고 한다. 첩보 시험 자료, 패치 테스트로 알려져 있죠. 패치 테스트. 이 첩보 시험은 개발된 원료나 제품을 사용할 때 홍반, 부종, 두드레기 등의 육안으로 확인되는 반응 이외에도 따가운지, 가려운지, 화끈거리는지에 대한 반응을 식별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유전적 요인 외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피부 감작을 유발한다. 그게 바로 인체 누적 첩보시험 자료죠.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첩보시험을 통한 자극 또는 감작을 조사해서 보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인체 누적 첩보시험이라고 한다. 자, 안정성에 대한 거. 안정성, 변질, 변색, 변치, 미생오염 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험 자료, 첫 번째 장기 보존 시험 자료. 장기 보존 시험 조건은 시중에 유통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데 6개월 이상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화장품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는 있다. 측정 시기는 시험 개시 때, 그죠? 그리고 첫 1년간은 분기별로 3개월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까지는 6개월마다, 그리고 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일 시험. 장기 보존 시험은 시험 조건은 우리가 화장품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어떤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두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측정 시기가 이제 처음 개시. 그래서 1년까지는 3개월마다, 그리고 1년부터 2년까지는 6개월마다, 2년 이후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시험을 이렇게 어떤 조건을 두고 하는 거고, 자, 가속 시험은 뭔가 장기 보존 시험보다 온도를 한 15도 이상 높여요. 햇볕을 내리쬐는 곳에 둔다든지 15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시험을 해서 6개월 이상 시험하는 게 원칙인데 최소 3번. 얼마나 빨리 가속되는 어떤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시험이죠. 가혹 시험은 좀 가혹한 조건을 줘서 제 뜻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어떤 품질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인데, 자, 일반적으로 개별 화장품의 취약성, 예상되는 운반, 보관, 진열 및 사용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가능성 있는 가혹한 조건에서 품질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험을 수행한다. 가혹 시험, 가혹 조건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차갑겠다가 굉장히 덥겠다가 그런 가혹한 조건을 줘서 이제 변질이 되는지 품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시험이 가혹 시험. 가속 시험하고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속 시험은 장기 보존 조건보다 온도를 훨씬 높여서 15도 이상 높여서 조금 이 변화를 가속시키려고 하는 거고, 가혹 시험은 여러 가지 가혹한 조건을 줘서 혹시 품질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실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개봉 후의 안정성 시험. 일단 개봉이 되면 그냥 개봉한 미개봉 상태와는 조금 다른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 시기를 시험 개시할 때, 그리고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까지는 6개월마다, 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시험. 장기 보존 시험하고 같다, 그죠? 장기 보존 시험은 개봉을 하지 않고 하는 시험이고,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개봉을 한 다음에 그런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효성. 자, 보습 효과, 자외선 방어 효과, 그리고 뭐 요즘 미세먼지 차단 효과, 세정 효과, 색채 효과 등이 나타나는 게 화장품의 유효성인데, 이런 화장품은 기본 기능인 보습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세정, 자외선 차단, 은폐력 화사함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유효성이라고 표현한다. 사용성. 사용감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죠? 피부 친화성, 흡수성, 부드러움 및 사용의 편리성, 향과 색의 기호성이 있어야 된다. 화장품 사용 시 심리적 효용성을 포함한다. 화장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상품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색, 그리고 나에게 맞는 좋은 향,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 작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게 화장품의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그런 인생에 작은 행복을 주는 그런 제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더 사랑해 봅시다. 50페이지 끝났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책은 23년도에 제가 만들어낸 책이에요. 시험 전날 보는 요점 노트라 해서 50페이지로 축약해서 엑기스만 내용을 집어넣었고, 공부하는 요령으로 이 책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보다 실증적인 내용은 교수학습 가이드, 그죠? 우리 식약처에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 국민들 위해서 식약처에서 여러 교수진들과 함께 집필해서 나온 책인데 이만큼 두꺼워요. 이게 한 200페이지가 빠진 게 이만큼 두껍거든요.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서로 항상 곁에 두시고 어떤 엑기스가 되는 내용들을 이 요점 노트를 통해서 감을 잡으시라. 그리고 감을 잡고 교수학습 가이드로 공부를 하면서 익힌 내용들을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걸 활용하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만들었는 건데 아쉬움이 있어요. 23년도에 나온 책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던 내용은 24년도 개정판으로 제가 만든 건데 출판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24년도 판은 그냥 파일로 제공을 드려서 같이 공부를 했고, 지금 내년도 계획은 그래요. 지금 내년도 이 교수학습 가이드도 조금 연식이 좀 됐어요. 그 사이에 변경된 개정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 교수학습 가이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제 요점 노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제관리사 자격을 따고 1년 정도 이제 실무 경력이 있어야 책임 판매 관리사 자격이 주어졌었는데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어서 이제 조제관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원래는 전문대 졸업하면 1년 이상 품질 관련 경력이 있어야 되고 조제관리사도 마찬가지 합격증을 따면 1년 이상 품질관리 경력이 있어야 책임판매 관리자의 조건을 부여받았는데 이제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만 따면 1년 이상의 품질관리 경력 없어도 이제 책임판매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직접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대학에 화장품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직접 책임 판매 관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책 단업을 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죠. 뭐 그런 개정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5년도부터는 계획이 이 요점 노트에 당연히 개정된 내용도 집어넣어야 되고, 외형부 청결제도 개별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질 내에 삽입해 사용하지 말 것 이런 내용들도
지금 교수학습 가이드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 50페이지를 수정을 함과 동시에 이 교수학습 가이드가 너무 두꺼운데 내용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어떤 내용들만 뽑아내서 이 요점 노트 뒤에 부록처럼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지금 교수학습 가이드에 있는 부록만 제가 따로 제공을 한 건데 그것도 이만큼 두껍거든요. 이 부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 안 외워도 되는,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스킵하는 내용들이 있다 했어요. 절대 공부하지 않는 내용. 그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시험 방법이라든지 모발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사용 금지 원료 이런 것들도 1030여 종 쭉 나열하는 이런 거 좀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은 다 빼고 엑기스만 되는 내용들을 이 50페이지 뒤에 연결을 해서 책은 좀 두꺼워질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책을 다 들고 같이 공부하는 좀 불편함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재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좋고 합격이 안 되면 이제 내년에 또 시험을 또 도전해야 되니까 그때는 또 어떤 법이 개정될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개정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이 두 책을 좀 결합을 시켜야 되겠다. 한 권만 가지고도 좀 충분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유튜브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한 만족도가 전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이렇게 기억에 잘 남게 함으로써 시험만 잘 칠 수 있다면 내가 좀 부끄러운 것 정도야 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올리고 있고, 그리고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오는 그 식약처에서 문제 유형으로 좀 뽑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4개 과목에 대해서 한 4, 5개 정도의 문제씩 해서 한 20문항 정도가 제가 오프 수업할 때 녹화했는 1시간짜리 정도의 시험 풀이 그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같이 한번 보시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